지난주에 이어서 실내 디자인 프로세스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조사 분석 단계, 디자인 단계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미래의 자기 집에 대해서 한번 버블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임의의 사이트를 정해서 공간을 매스를 좀 설정하고 공간을 좀 나눠서 자기에 맞는 스스로 조사 분석하고 디자인 단계까지 해보는 그런 미래 주택을 한번 스케치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 했던 조사 분석 단계 외에 디자인 단계에서 디자인의 개념이라든가 컨셉이죠. 그 다음에 방향 설정, 거주자 스타일, 전체 공간 스타일, 그래서 공간의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컨셉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그리고 그것을 대안을 설정하는, 그리고 평가하고 최종 결정하는 이 과정이 이제 디자인 단계인데, 특히 이 아이디어 시각화에 있어서 먼저 아이디어 발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디자인 실무 프로세스는 분석 단계, 종합 단계 해서 다시 한번 좀 보면, 프로세스의 발생과 결정, 상황 및 계획에 따른 규정, 디자인 리서치와 수집, 프로그래밍 작업, 이게 이제 분석, 조사 분석 단계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 추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종합 단계, 디자인 단계죠. 디자인 컨셉, 방향 설정하고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실시 설계, 시공 및 감리, 그 다음에 준공, 사용 승인, 입주, 그 다음에 평가, 이런 순서가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배치 계획 단계에 있어서는 먼저 이제 조닝 계획을 해야 되고, 조닝 계획은 이것처럼 버블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듯이 임의의 사이트에 대지에 자기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 직업이라든가 취미생활, 기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조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동선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동선. 그래서 서로 동선이 겹치거나 간섭이 심할 경우에는 좀 동선을 다시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닝 계획이란 해가지고 단위 공간 사용자의 특성, 사용 목적, 시간, 빈도와 행위 간의 연결 등을 고려해서 전체 공간을 몇 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는 것. 그래서 버블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버블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이제 동선 계획은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 경로로서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표시하는 선이다. 이러한 동선 계획은 주어진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동선의 빈도, 속도, 하중, 크기의 요소에 의해서 정리, 분석하고 이를 전체 평면 계획과 연계해서 진행한다. 아울러서 가구와 재료 마감 계획 등도 같이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조닝 계획에 있어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사용자의 특성, 사용 목적, 시간, 빈도, 그 다음에 행위 간의 연결, 요거가 키워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동선 계획에 있어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동선의 빈도, 속도, 하중, 크기의 요소, 요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메모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예를 들은 그 공간 배치 계획인데, 판매 공간의 경우에 고객권, 상품권, 상품을 진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이 있는 종업원 그 움직임 패턴에 따른 공간, 이게 이제 공간의 그 조닝 계획이 되어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요 간에 서로 간의 동선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식음료 공간인 경우는 이제 영업 부분, 관리 부분, 조리 부분이 서로 조닝이 돼야 되겠고, 동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주거 공간 같은 게 이제 공동 생활구역, 그 다음에 개인 생활구역, 가사, 이런 부분이 이제 동선이나 공간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모 및 치수 계획이 있는데, 규모 계획은 그래서 공간 배치 계획 단계에 있어서 공간 속에서 행해진 인간의 여러 행위와 동작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공간 크기를 취해야 하고, 이를 공간에 넣어질 때 가구의 그 위치, 필요 공간,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규모와 치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서양인하고 이제 동양인하고 좀 다를 수 있죠. 신체적 조건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선반의 높이라든가 책상의 크기라든가 책상의 높이, 의자의 높이, 이런 것들을 규격을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르코르부지에는 모듈러가 되겠습니다. 르코르부지에가 모듈러 이런 이제 그 치수를 계획을 해서 그 사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자인할 때 반영을 했죠. 인간의 치수를, 물론 이제 서양인 치수에 맞춰서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배치 계획 단계에서 규모 치수 계획에서, 치수 계획은 적정 치수의 결정, 동작 공간과 단위 공간, 그 다음에 천장까지 높이, 그래서 여기 전체 천장까지 전체 높이, 그 다음에 책상에 이 사람이 앉아 있을 때의 이 높이, 그죠? 책상의 높이, 그 다음에 이 앉은 자세,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작업이나 아니면 그 독서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위치, 시선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적정 치수를 우리 이제 동양인에 맞게끔 또는 의뢰자의 그 치수에 맞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인체공학적인 공간 배치 계획에 따른 그 치수 계획이 샘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에 필요한 인간공학적 측면에서의 치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구 배치 계획, 마찬가지로 이제 가구 배치 계획에 있어서 실의 사용용 목적이라든가 행위에 적합한 가구 배치를 해야 되고, 동선과 사용 빈도에 따라서 충분한 그런 고려가 되어서 배치해야 된다. 여유 공간을 두라, 이런. 그다음에 타인과 사용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치수 계획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구 배치는 실의 크기를 우선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실이 적은데 뭐 가구를 너무 많이 큰 가구를 갖다 놓거나 하면 갑갑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 공간의 스케일과 시각적, 심리적 균형을 이루도록 가구 배치나 크기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실내에 여러 가구의
그룹이 있을 경우에는 바닥 마감재의 패턴, 질감, 색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통일감 있게 그다음에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배치, 예를 들어서 항목이 가구 배치는 경우는 이제 조닝 계획이라든가 그룹, 동선 계획, 사용 목적이라도 행위, 시선 계획, 그 다음에 실의 형태와 크기, 개구 부의 크기, 위치와 방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체크를 해서 가구 배치를 해야 된다. 나머지 가구 적절서 선정, 마찬가지가 가구의 유지관리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이미지 맵에 의한 심리효과에서 나왔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요 앞전에 세계 3요소 했었죠. 3요소. 그리고 이제 색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효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퇴할 수 있는 그런 후퇴를 나타내는 후퇴색이라든가 어떤 색에 의해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색의 조화, 그런 존이 난색 계통이라든가 한색 계통이라든가 이런 색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색을 조닝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제실자, 의뢰자죠. 의뢰자의 선호하는 색이 있겠죠. 좋아하는 색, 그렇죠? 좋아하는 색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색에 맞춰서 이제 실내 분위기라든가 가구, 그런 벽지, 마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색채 계획의 이제 체크리스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채 블록에 조닝이라든가 그리핑하고 그 다음에 조명하고의 색의 관계, 연색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광원의 위치라든가 눈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그래서 조명 디자인에서는 주관적인 시각 인상 해가지고 이건 이제 실내 공간의 벽이나 바닥, 천장의 색깔하고 조명하고의 색깔에서의 관계에서 오는 연색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연색성을 고려해서 색 계획을 해야 된다, 색채 계획을 해야 된다, 조명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명 계획의 체크리스트 마찬가지로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조명 계획을 할 때 조명의 종류라든가 배경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연출 기법,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다음에 간접 전반 조명인지 마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배경 방식, 요건 이제 조명 디자인 시간에 또 이렇게 아마 이미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내 디자인 할 때도 고려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내 재료 계획의 체크리스트 있습니다. 실내 재료 계획에 있어서의 재료의 물성, 특성, 그래서 단열성이라든가 내열성, 내오염성 이런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변색이 있는지 이런 것들, 기타 질감이라든가 패턴 이런 것들도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목적 공간에서
사례인데, 다목적 공간은 실내 가구 배치 실내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평면도예요. 이렇게 해서 벽체와 계단, 창호 설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가구와 카운터, 그 다음에 실내 조경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한 사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건축 계획의 이제 고려사항에서 설계를 위한 공간 실측이 있고, 그 다음에 리서치를 위한 면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내 건축 계획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신축이 아닌 경우죠. 실내 공간의 실측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필요한 도구들, 줄자, 필기도구, 카메라, 그다음 평면, 인면 이제 실측을 해서 그리기도 하고 그 실측 사이즈를 적게 됩니다. 나머지 3번 마찬가지입니다. 실측을 이제 위주로 해서 스케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하기 위한 실제 공간의 실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면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공간인 경우는 이제 실제 그 사무실에 몇 명이나 근무를 할 건지, 조직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 사무공간의 공간 배치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업무에 의한 가구나 장비는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런 게 이제 체크돼야 되겠고, 사업공간인 경우나 그다음 주거공간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맞는 이런 내용들, 주거공간에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파악이 돼서 고려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원리 중에 항목적성이라든가 인문주의, 자연주의, 보건성, 구조성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항목적성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인문주의라든가 자연주의, 그 다음에 보건성, 구조성, 그래서 구조의 미가 이제 가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적성은 이제 기능체계, 동선체계 이해가 필요하겠고, 실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요소로 모든 공간은 그 목적에, 사용 목적에 이제 적합해야 된다. 기능주의적 그런 접근 방법이 되는 거죠. 인본주의와 자연주의는 이제 문화사와 건축 역사의 이해가 필요하고, 실내 공간은 인간의 생활을 가장 직접적으로 담는 용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휴머니즘이라든가 그런 인간에 필요한 교류, 공간의 친밀도 이런 것들은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보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환경공학과 생태 건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빛 환경이라든가 여러 환경, 환경에 대해서 쾌적한 조건이 충족되도록 그런 보건성을 이제 갖춰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구조성이 있습니다. 구조체 및 구조역학 개념의 이해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는 실내 건축이기 때문에 구조역학에 대한 그런 이제 과목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조의 이해라는 과목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가 구조역학을 좀 관심을 가지고 스터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구조의 안전성이라든가 하중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설계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초기에 했던 그런
목적에 더불어서 이것들을 같이 가미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경제성, 그 다음에 사회성, 심미성, 이것들은 경제성이라든가 심미성은 한목적성과 더불어서 이미 얘기를 했죠. 그죠?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사회성하고 환경 심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회성에 대해서 가미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그 프로그래밍 작성의 포인트 해가지고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냐, 수집된 자료로부터 주어진 문제점을 해결해서 관련된 배경 내용의 사실에 대한 분석, 평가, 목표, 결론을 포함하는 문자나 그래픽으로 기록하고, 이를 명확히 하고 조직적으로 그런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용자와 설계자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각적인 도면, 스케치, 어떤 디자인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표현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런 도면 스케치라든가 디자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이어그램, 뭐 이미 버블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이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면도, 뭐 그 인면도, 이런 배치도,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프로그래밍의 한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셉 드로잉이 이제 작성이 되는데, 창조적 디자인 도출을 위한 개념으로 이제 발상 기법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발상 기법. 그 다음에 컨셉에 의한 스케치를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구체화하는 그런 단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저 여기까지 보고 발상 기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이제 버블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그 기본 공간 구성을 이제 계략적으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이미 그 과제물로도 얘기를 나갔는데, 그런 이제 어떤 그 가상의 대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주출입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향이 또 있어야 되겠죠. 향. 그래서 여기에 뭐 안방, 여기 출입구, 여기 이제 뭐 그 어떤 작은 방, 그 다음에 거실, 그 다음에 부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조닝을 하는 버블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계획이 이제 이 버블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도면을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급배수라든가 공간의 전개, 그 다음에 동선에 대해서 이제 그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방해 배치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고, 가구 배치, 기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서 수정한 다음에 이제 완성해 나가는 설계 포인트, 전개 포인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 여기 실내 여기 있었죠. 발상 기법. 발상 기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장에 보면 발상 기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가 있는 사람은 교재를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먼저 발상 기법에서는 이제 디자인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여기 정리되어져 있는 요걸 좀 보도록 합니다. 논리적 디자인 방법하고 직관적 디자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디자인 접근 방법은 이제 엄격한 스텝 바이 스텝, 시리얼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고, 연속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다.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전체 과정은 개별적으로도 정당한 각 단계들로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분석의 단계가 끝나거나 일정 수준으로 친척되기 이전까지 결론을 유보한다. 이게 이제 논리적인 디자인 접근 방법이 되겠고, 직관적인 디자인 접근 방법은 불규칙이고 임의적으로 하는 거죠. 직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얘기하다가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순서에 상관없이 또 직관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튀어나와서 디자인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피드백에 의한 순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 전체 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서 모순되는 단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결론의 제시와 수정의 반복이 된다. 이게 이제 직관적인 접근 방법이, 디자인 접근 방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유형을 좀 보면, 발상법의 첫 번째 기성 개념의 인용이 있습니다. 기성 개념이라는 게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컨셉을 인용하는 거라는 거니까 이제 모방하는 거죠. 모방. 갖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양식의 인용, 그러니까 서구 스타일의 인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시대적인 로코코풍이라든가 르네상스풍, 그 다음에 한국 전통 스타일, 뭐 웨스트 코스트 풍이라든가 지중해 연안풍이라든가 이러한 형태의 스타일을 이제 모방하는, 인용하는,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그런 기법이 이제 기성 개념 인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바로크 양식, 조지안 양식, 지중해 양식, 이제 요 분위기를 이제 좀 눈으로 익혀둬야 되겠죠. 그다음에 중국풍, 그다음에 일본풍, 이런 양식이 이제 이런 스타일을 인용을 해서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발상시키는 그런 기법이 요 기성 개념의 인용 양식의 인용인데, 양식, 그러니까 서구 스타일의 인용 모방 발상 기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스타일, 이런 게 이제 한국 스타일의 공감 양식, 발상 양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상 기법에 있어서 두 번째가 건축과 미술의 사조, 대작가 기법을 이용. 이 대작가라는 것은 이제 뭐 안도 다다오라든가 르꾸르부제라든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김수근 씨라든가 이런 유명한 건축가들의 기법을 인용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갖다 모방해서 쓰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시키는 그런 기법이 이제 두 번째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모방하면서 자기만의 창의적인 발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두 번째 발상 기법인 건축과 미술, 그다음에 미술의 사조라든가 뭐 대작가 기법을 인용해서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해내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안토니오 가우디에 의한 그런 요 아파트죠. 아파트의 이 곡선형 아파트의 그런 독특한 디자인 기법을 이제 차용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발상시키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안도 다다오의 이제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의 기법을 이제 모방해서 창의적인 자기만의 발상을 한다든가, 루이스의 이러한 기법을 이제 이용해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발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작가들, 아주 유명한 건축가들에 의해서 건축된 그 작품들을 이제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시키는 그런 기법이 이제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발상 기법이 비일상적 장소를 인용하는 거다. 일상적이지 않는 장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주라든가 또는 뭐 해저라든가 뭐 이런
일상적이지 않는 비일상적인 공간을 이제 갖다 쓰는 그런 발상 기법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예로 나와 있습니다. 야자수 나무가 열대림을 연상시키는 그런 어떤 디자인. 그 다음에 이것처럼 이제 실제 배를 옮겨 놓은 꾸면 그런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이런 거 동굴의 이미지를 갖다 쓴 그런 디자인.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 요게 이제 일상적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다. 그 다음에 발상 기법 중에 또 의미론적 기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어인데, 언어는 이제 말이죠, 말. 그래서 장면을 말로 설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시적 공간, 시집에서의 그런 어떤 그 시에 나와 있는 그 시어를 이렇게 이제 형상화해서 어떤 시적 공간에 디자인을 한 그런 이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의미론적 디자인이 되겠어요. 뭐 여기 뭐 구체적으로는 이 시집을 한번 뭐 떠 있는 다리, 꿈의 부교 해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시어를 시적인 언어를 시어를 형상화해서 이미지화해서 어떤 공간을 이제 그 이미지에서 공간을 창의적으로 발상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티브, 키워드를 이제 모티브로 하는 이미지. 이거 이제 종종 많이 이제 쓰는 그 이미지 중에 하나죠. 그죠? 예를 들면, 이거 좀 여러분들 금방 보고 알겠죠? 뭐, 토마토를 키워드로 해서, 천장에 조명 디자인을 하고, 전체가 거기에 이제, 분위기를 연출한 그런 사례. 그 다음에 이제, 항해를 키워드를 한, 이런 뭐, 항해 도구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런 거,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항해 키워드로 이제 디자인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적 기법에 있어서는 먼저 기성 개념의 반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미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 반발하는 거죠. 반대의 어떤 대조적이거나 대비되는 그런 그 기법이 이제 창조적 기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구 있죠, 전구. 테이블 전구. 전구가 이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전구는 조그마한 뭐 일정한 크기의 전구가 이렇게 있다면 이것보다 크게 만드는 거죠. 의자 마찬가지죠. 의자도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의자의 손거리,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다시 제작해서 비일상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의자로 한다든가, 마찬가지 이제 의자와 수납 공간도 이런 수납 공간도 같이 해서 조금 기성 개념을 이제 좀 대비시켜서 또는 반전시켜서 디자인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과 천장의 가구 형태도 마찬가지죠. 개구부도, 이 개구부가 좀 독특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그것도 하나 이렇게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 개구부가 좀 독특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천장도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에 의한 변화에 의한 창조적인 그런 그 발상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꽃이라 그러면 뭐 장미꽃 그러면 대부분 뭐 많이 커봐야 뭐 주먹만 하잖아요. 근데 그 꽃을 이렇게 소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크기로 소파로 이렇게 크게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톱이 있잖아요. 여기 나무를 자르는 톱은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스케일을 변화를 줘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제 새롭게 창의적으로 발상시키는 그런 기법이 이제 스케일 변화에 의한 창조적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인간 스케일의 규모가 아닌 침실. 근데 침실이 우리가 보통 뭐 침실은 아늑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인간 스케일 규모가 아닌 조금 더 색다른 그런 이제 공간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되겠고, 소규모 주택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이제 좀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인 스페이스라고 해서 공간 내 공간의 창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스페이스 안에 스페이스 인 스페이스죠. 스페이스. 그래서 이제 공간 안에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공간 안에 또 다른 공간, 또 공간 안에 또 이런 공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공간 내 휴식 공간, 공간 내 부엌 공간, 공간 내 침실 공간 해서 새로운 공간의 흥미를 자아내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타 기법에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요소 이용법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브레인스토밍 방식이죠. 이제 브레인스토밍 방식은 보통 이제 4에서 한 많아야 5, 7명 요 사이의 인원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거죠. 의견을 낼 때 이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해더라도 무조건 전부 적습니다. 받아서 아이디어를 다 적는 거죠. 아이디어를 다 적어서 그것들을 나중에 이 문제에 해당되는 부합이 되는 것 조닝을 해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이제 브레인스토밍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5에서 12명인데, 12명은 이제 많은 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4에서 7명 정도, 한 팀이 돼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나중에 조닝을 해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이제 골라내면서 최종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시켜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요소 이용법에서 이제 이건 말 그대로 다양한 요소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잡지책을 펼쳐놓고 한 장 넘겨가면서 기사라든가 단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낸다든가 여러 가지 메모를 해가면서 또는 기록을 해가면서 또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간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듈화 활용이 있습니다. 모듈화 활용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가구의 유형이라든가 단위의 크기라든가 배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모듈화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공간의 활용에 따른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발상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가 한 번씩 발상 기법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쭉 소개된 여러 가지 이제 발상 기법의 도구들이 있으니까 이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발상을 시켜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수업인 경우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을 발생시키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대면이니까 각자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과제물을 좀 보려고 했더니, 과제물을 추가로 제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과제물에 대한 그 체크는 오늘은 없고, 혹시 자기 과제물을 좀 체크해 달라고 할 사람은 그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빠뜨리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과제물 체크는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제출된 게 없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기로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